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림으로만 봐서는 그냥 흔한 중세의 노인의 얼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비밀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맨이라고도 알려진 이 사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밀은 어떻게 그림에 녹아 있을까요? 다빈치는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와 비밀들 그리고 사건들을 담고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미술계의 우상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발명가이자 과학자로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남긴 최후의 만찬에는 우리에게 충격을 줄 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불후의 명작 모나리사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그리고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부작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흥미로운 비밀 그리고 사건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가 화가이자 발명가로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일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가 중세에 비밀스러운 종교단체에 속해 있었다라는 논란과 아니면 그 반대로 그런 비밀스러운 음모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의 그림에 비밀스러운 코드를 그려 넣었다고 하는 그런 의심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나 나올 것만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국내 최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투스카나 지방에 있는 빈치라는 마을에서 공중일을 하는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와 농부의 딸인 카테리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다빈치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빈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무수히 많은데요. 우선 그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는 수많은 영주 국가들이 존재하며 왕과 지역 영주들이 권력을 다투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황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지만 종교 개혁이 벌어지며 개신교의 등장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게다가 각 나라의 왕들 또한 헤게모니 싸움을 하며 매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면에서는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의 교황이 살고 도시 국가들이 번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 등등 작은 도시 국가들이 활발한 동서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고 유럽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집안이 그다지 부유하지 않던 다빈치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당시 직업 화가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조수로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술에 재주가 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흔히 있던 상황이었죠. 여기서 다빈치가 화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는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가 친모인 카타리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 카타리나의 집안은 아버지 피에로의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농민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속이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결국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빈치는 사생아였던 거죠. 다빈치는 한동안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 카타리나는 수도원에서 일하는 도기공과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결혼을 한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는 새 부인과 사이에 자녀가 없자 다빈치를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아버지와 많은 교감을 갖지는 못하고 오히려
다빈치의 할아버지와 삼촌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한참 후 아버지 피에로 다빈치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결혼을 하며 갑자기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형제가 없던 다빈치에게 12명의 이복 동생들이 생기게 된 거죠. 문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자 12명의 이복 동생들은 합심을 하여 맏형인 다빈치에게 재산을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늘 다빈치는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의 신세였죠.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사생아의 경우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직업의 선택의 폭도 무척 좁아 의사, 관리, 법률가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빈치에게는 독학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었죠. 이 시기 그가 14살 때 피렌체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며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어가며 그의 시대는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베로키오는 어린 다빈치의 재능을 알아보게 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도와줍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명화인 예수의 세례의 작은 천사들을 그리게 합니다. 그의 첫 유명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기구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1466년부터 1482년까지를 제1피렌체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승인 베르키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수테고지는 특히 다빈치가 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그만의 원근과 투시 기법을 잘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서 그림의 배경에 투시 원근법과 대기 원근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공간감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1481년 다빈치는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의 화가로 초청을 받아 그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1482년부터 1499년까지를 제1 밀라노 시대라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암굴의 성모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이때 그려진 것입니다. 암굴의 성모에서는 레오나르도 특유의 화법인 스푸마토 기법이 첫 선을 보이게 되며 뒤에 이 화법을 바탕으로 한 모나리자가 그려집니다. 스푸마토는 기존의 외곽선을 그리거나 명암 등이 없이 평면적으로 그리던 그림의 화풍에서 벗어나서 원거리에서 물체를 둘러싼 공기까지 그림으로써 완전한 3차원의 세계를 그리는 기법으로 대기 원근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500년부터 1506년을 그의 제2의 피렌체 시대라고 하는데 1499년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밀라노의 침입으로 1500년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1503년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의 과학 연구가 한층 성장하여 새가 나는 방법, 지질학과 물의 운동, 해부 등에 관한 수기를 남겼습니다. 1506년 밀라노에서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2세의 궁정화가 되었는데요. 1506년부터 1513년을 그의 제2의 밀라노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빈치는 1513년 10월 피렌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렌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피렌체에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이 권력과 통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피렌체의 실질적인 통치는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맡았고 그의 맏형인 조반니 데 메디치는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와 권력이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흐르며 다빈치는 그들의 후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교황인 레오 10세 조반니 메디치에 의해 교황군 사령관이 되기까지 합니다. 화가, 발명가,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군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많은 최신 병기를 고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무엇인지 꼬여만 가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변화를 부릅니다. 프랑스 루이 12세의 궁중화가로 일했던 다빈치는 이번에는 그의 아들인 프랑스와 1세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중한 권유로 파리로 완전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는 1516년 여름 제자 프란시스코 멜치와 함께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 앙부아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성 안나와 성모자 그리고 모나리자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그는 중풍 때문에 오른팔을 쓸 수 없었으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죠.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더욱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년에 중풍이 오고 급격히 뇌세하여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작품과 유산은 그의 제자 프란시스코 멜지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1519년 5월 2일 그의 나이 67세에 프랑스 클로리시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간에 무수하게 떠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선 키가 198cm 정도 되는 아주 큰 사람이었고요. 결혼하지 않았고 동성연애자라고 불릴 정도로 또래의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빈치는 채식주의자였는데 젊은 시절 때때로 새장에 갇힌 새를 사서 풀어주기도 하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목적으로 끔찍한 살인기계를 많이 발명을 하였지만 사실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다빈치는 신기하게도 거울에 비친 것처럼 오른쪽 아랫 구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습니다. 마키아벨리와 보티첼리와는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렇지만 미켈란젤로와는 아주 라이벌 관계로 서로 경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불꽃이나 특수효과가 필요한 무대를 제작하는 일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 2년 동안 뇌출혈로 고통을 받았으며 오른쪽 몸은 성치 않았습니다. 다빈치의 작품 대부분이 미완성으로 남아있어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미술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의학, 건축 등 정말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다빈치가 해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증명한 것입니다. 최초의 하늘을 나는 새를 닮은 비행 구조라든지 마치 우주선같이 생긴 헬리콥터, 그리고 낙하산, 중세시대에는 도저히 생각지 못하던 최초의 탱크,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잠수복과 잠수함까지 정말 엄청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진짜로 재미난 그에게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의 명작이었던 최후의 만찬에 무슨 비밀이 숨겨진 것이고 왜 사람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그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일까요? 최후의 만찬과 연결된 다빈치 코드의 비밀, 다빈치와 비밀 결사단체 템플라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비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